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편사옥입니다.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준비생 같은 잠재적 구직자를 합치면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층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층은 그야말로 일자리 절벽을 만나게 될 거란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 딸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별 냄새 없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유한낙스예요? 유한낙스의 냄새는 살균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활에 안심을 더하다. 유한낙스. 올 상반기 20대 실업자 수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2년 사이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인구론, 돌추생 같은 신조어에선 꿈을 잃은 20대 청춘들의 고달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부모의 지원으로 계속 구직 활동만 하는 청춘을 말대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30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연봉도 낮추고 낮게 생각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취업에 성공하는 선배들을 본 적이 없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선배들이 많더라고요. 어렵사리 들어간 직장도 3분의 1은 1년 이하 계약직이거나 임시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꿈은 정규직이라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옵니다. 베이비 부모 자녀 세대가 자라 20대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앞으로 3, 4년은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청년 고용 절벽입니다. 청년 고용 절벽 문제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8만 8천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인력 10,000명과 신규 교원 15,000명,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임금 피크제 정착과 취업 보조금 지원 등으로 민간 부분에서도 16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턴이나 직업훈련생 역할이어서 20대 청춘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기 처방보다는 꾸준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절벽으로 내몰리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헤드헌터인 정유미 브리스캔영 어소시에이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변해 줄 두 분입니다.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의 박민혜 청년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청년들을 대변해 줄 두 분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청년 유니온은 생긴 지가 꽤 됐고, 제가 취재기자 시절에 인터뷰해 본 적도 좀 있고요. 네. 박민혜 씨는 지금 청년하다라는 단체의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봤는데, 어떤 단체인지부터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만들어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 발랄한 정치로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민혜 씨는 그럼 지금 대학생인 건가요? 네, 지금은 휴학 중이고요. 네. 청년하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대학을 휴학까지 해가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청년 고용 절벽이 다가올 때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다 같이 나자빠지느니 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휴학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느끼는 취업난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좀 심각한 게 새내기들을 만나볼 때 네. 이제 입학하기 직전에 새내기들을 만나보는 일이 있었어요. 네. 선배들한테 뭐 조언을 구하는 질문하는 자리였는데
뭐 연애, 미팅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험이 어떤 점수가 잘 나오는 수업 그리고 또 어떤 대외 활동이 취업에 진짜 도움이 되냐 이런 것만 한참 동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오로지 이 대학의 낭만이라는 게 사라지고 스펙과 학점을 따기 위해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쓰는 그런 거군요. 박민혜 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하고 또 달라진 건가요? 글쎄요, 제가 예전 대학은 다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건 강의실이 고시반으로 바뀌고 있고 네. 실제 게시판 앞에 서면 취직 공고나 뭐 서포터즈 모집, 뭐 공무원 학원 이런 포스터들이 쫙 붙어 있어요. 네. 네, 김민수 위원장님. 네. 일단 뭐 박민혜 씨 얘기 듣고 나니까 뭐 제가 기사상으로 이른바 사실을 통해서 얻게 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정서적인 감정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몸으로 느끼기는 어때요? 청년들의 취업난이라. 글쎄요, 아까 이제 강의실이 고시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등장하고 심각해졌다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게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그때랑 또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네. 정부에서 이제 많은 대책도 내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자고 했지만 정작 청년들이 체감한 어떤 이 실업의 문제나 일자리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만큼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는 어떤 선택지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거기서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서 대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용환 위원장님. 네. 두 분 청년 대표 말 얘기 들어봤는데 신용환 위원장님은 원래 청년 창업 멘토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실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 김민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90년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쌓여오긴 했지만 네.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1.4%로 고용률이 미지나나마 견고하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그 반면에 실업률이 10.2%로 어른들까지 합친 전체 실업률 4.1%에 비해서 약 2배 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특이하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네. 청년의 34.8% 이상이 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훨씬 크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든지 네. 어떤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절벽 문제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는 이런 현실이 정말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담당자로서 너무 저도 먹먹합니다. 정인민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이 현실 자체가 거의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사실은 불안함의 끝을 안다면 네. 오히려 좀 편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보다도 이런 취업의 문제들이 생겨난 국가들도 아직 해결책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이제 OECD 국가들 전체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우리가 어떤 정부와 구직자와 기업이 네. 모두 다 함께 만든 어떤 솔루션을 갖기 전에는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려고 하네요. 일단 이 최악의 취업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고스펙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박민혜 씨 얘기했듯이 그 학점이란 것도 사실은 스펙의 한 가지잖아요. 이 고스펙이 왜 취업 시장에서 쓸모가 없어진 겁니까?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취업 준비한다고 스펙 쌓느라고 뭐 뛰어다니면서 돈 쓰고 이게 네. 청춘의 낭비다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네. 기본 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스펙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꼭 취업이 된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네. 이 스펙이 없을 때 내가 떨어질 확률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스펙을 쌓는 과열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민수 위원장님, 이 스펙을 주로 어떤 스펙들을 쌓아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영어, 예. 어학이 많죠. 이제 네. 토익, 토플 같은 이제 학점이 기본이 있고 거기 대학 학점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계속 추가됩니다. 이제 네. 인턴십 경험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해외에 나갔다 온 경험들, 특히 미국 나갔다 온 것들이 이제 많은 점수를 얻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라든지 대외적인 활동, 공모전 입상 이런 것들이 보통 적게는 3가지에서 9가지 정도의 스펙을 쌓는다. 보통 이렇게 좀 분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조금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스펙을 많이 쌓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은 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스펙을 쌓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저도 잡코리아 즐겨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스펙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굉장히 많지만은 네.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서는 내 어떤 미래나 나의 전망을 설계할 수 없다 이렇게 회의하는 경우가 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펙을 경쟁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들은 또 그 스펙을 쌓는데도 이게 돈이 네. 들잖아요. 그렇죠.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이게 부모님 지금 저희가 뭐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취업 스펙 5종 세트. 네. 뭐 이 정도가 필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공모전 입상에다가 인턴 경력까지. 요새는 많이 베이스로 깔죠. 예. 아. 기본으로 그 취업 5종 세트를 이야기하고 여기 네. 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기본적인 스펙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펙 자체가 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많이 생기겠어요? 어때요? 사실 학생으로 어떤- 느끼기엔. 예. 사실 이게 어떤 스펙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닥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뭐 취업 고스펙 9종 세트 이런 걸 넘어서서 요즘 기업이 좋아한다는 뭐 창의력, 네. 장문 능력, 뭐 운동까지도 네. 스터디나 오만때만 것들을 다 해가면서 닥치는 대로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잖아요. 네. 주로 옆에서 본인이나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돈을 얼마나 씁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뭐 영어학원 다니는데 100만 원 이상씩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해외 어학연수나 뭐 자원봉사 같은 것에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서 사실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스펙을 쌓고 있는데 반해서 기업 쪽에서 바라보기는 어때요? 이런 고스펙들을 많이 평가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입사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청년들이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준비가 좀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실제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이런 스펙 정도에 대한 반영이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류 전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서류 네. 전형 시에는 학점이라든지 어학 능력 정도는 참고가 되지만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을 수치화하고 점수화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실효성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구직 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위로 차원의 어찌 보면은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업들은 이른바 무스펙 전형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불안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스펙 초월 인재 채용하자고 그래서 예. 작년도에도 10개 시도를 돌면서 계속 예. 움직였고 예. 또 실제 1월 말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30대 기업을 다 모시고 네.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그 차이를 현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청년들은 같은 걸 놓고 이건 불필요한 스펙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직무 능력이다. 인식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약 47%는 스펙을 안 본다고 하면서 실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 그다음에 네. 37%는 남들도 어차피 다 쌓고 있는데 나만 밀리면 안 된다라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을 쌓고 하는 것들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네. 청년들이 메비우스의 띠에 비유해서 스펙우스의 띠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턴만 하더라도 네. 인턴하기 위해서 스펙을 또 요구를 하거든요. 네. 거꾸로. 그러면 스펙 쌓기 위해서 다시 또 인턴 하려고 그러니까 또 스펙을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되는 네. 그래서 저희가 간절히 그 호소드렸던 거는 네. 진짜 직무 능력 위주로 뽑아달라. 그런데 진짜 직무 능력으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세세하게 그 직무 내용에 대해서 네. 인사 그 취업 그 공고를 낼 때 자세하게 적시를 해달라라는 네. 것들을 강력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기업 쪽에서는 지켜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또 편한 대로 뽑고 그러나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네. A 항공사가 이제 저 승무원 뽑을 때 사진 붙인 란을 없앤다든지 예. B그룹이 학점 란을 없앤다든지 하는 네. 변화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업들은 생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지켜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이 몰두하는 스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예전에 이 저희 졸업할 때 하고 지금 올해 졸업한 학생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저희가 판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S대 도고동문학과를 같이 나온 분을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S대는 뭐 저희가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 때문에 S라고 썼는데 명문대입니다. 명문대고요. 92년에 졸업하신 이모 씨 같은 경우, 뭐 저랑
연세가 비슷한 분인 것 같은데 학점이 2.7이에요. 이게 썩 좋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는 뭐 아예 없고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하나 딱 있는데 그 당시에 입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기업 건설사에 그냥 들어가신 그런 뭐 저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졸업한 김모 씨 같은 경우 학점은 3.64입니다. 3.64면 뭐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점이 더 짜졌잖아요, 대학에. 훨씬 더 좋은 학점이고 어학 점수는 뭐 토익 965점이면 거의 만점에 가깝고 토익 스피킹 레벨 7이라는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이게 어떤 레벨이죠? 잘한다는 겁니다. 레벨이 몇 가지 있는데 레벨 7이라는 거예요. 965점처럼 그만큼 잘한다는. 거의 만점에 맞는다는 거죠. 요즘에 또 자격증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국사 능력시험 1급. 이거는 뭐 거의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민수 위원장님? 글쎄요. 요새 기본적으로 어학시험 많이 보고요. 그래서 토익과 토익 스피킹과 더불어서 한국사나 한자 같은 경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합니다. 주로 그럼 어떤 기업에서 한국사 능력시험 1급 같은 걸 요구를 하나요? 네,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일부인데 실제로는 기업에 이게 유효한 그 자격증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단시간 내에 그래도 빈칸에 무엇인가를 채워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오히려 한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 능력이 너무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몇몇 기업에서는 아예 공지사항으로 그러니까 취업 공고를 올릴 네. 때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네. 거겠죠. 한자 능력 시험도 그렇고 MOS 마스터라는 건 어떤 자격증입니까? 컴퓨터 관련. 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뭐 네. OS를 네. 그러니까 뭐 엑셀이니 뭐 파워포인트니 이런 것들을 마스터급으로 다룰 수 있다. 뭐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컴퓨터 생물 능력이죠. 어쨌든 바로 가서 기업에서 다 필요로 하는 스펙들이고 독일에 교환학생도 6개월 갔다 왔으면 뭐 독일어도 잘한다고 할 수 있고 영어는 물론 능통하고 봉사도 100시간을 채웠는데 자, 이분의 취업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23곳을 지원해서 모두 불합격. 이런 경우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네. 이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 이 신용환 위원장님, 정유민 저 대표님 같은 경우에 세대만 해도 나름 골라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때인데 20년 사이에 저희 자녀 세대가 취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졌네요. 근데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지금 TV 시청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대고요. 이 정도이시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펙도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나마 또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그냥 쉬고 있는 20대가 25만 명이나 됩니다. 보시죠. 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경력직을 뽑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아까 이제 스펙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정유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업에서 저런 이제 스펙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경력직을 요구를 하고 실제로 이제 교육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어떤 직무에 투입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보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직무 능력과 바로 실무에 쓸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회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시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뭐 그 시절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제 채용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직업 훈련 같은 걸 막 충분히 받고 입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다 이제 기업 내에서 가르치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왔던 건데 저는 높은 스펙 대신 뭐 직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나 이렇게 새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대단히 꺼려하고 있는 현상 아니겠느냐.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지금 그럼 경력직을 기업 회사에서 뽑는다면 그럼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야 경력직에 응시조차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경력직의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현업, 즉시 전력으로 투입하는데 약 11.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하고 대졸자를 현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는데 약 6,300만 원 이상이 든다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언더의 기업들은 그런 교육을 할 여력이 잘 안 되죠. 항상 대부분 원하는 게 즉시 전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력직을 원하는 즉 지금 현재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경력직 대 신입 완전히 경험 없는 신입 뽑는 비율이 전체에서 보면 신입이 73, 경력직 27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약 1%가량 계속 경력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청년들이 입직을 해서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의민 대표님은 주로 경력직들 뽑아서 기업에 대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이 신입사원 뽑고 그러시진 않아요? 신입사원은 헤드헌터의 몫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기업에서 사실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기계화되고 단순한 업무를 처리가 기본적으로 신입사원들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면 이제는 상당히 그게 기계화되고 또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신입사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비용, 고비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중에서도 이렇게 전문 대학에서 막 신생 대학으로 전환한 경우 대학들도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아예 1년 동안을 실제로 인턴십과 유사한 형태의 직장 경력을 통해서 직접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산학협력을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춘 학교가 중위권에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경력사원과 같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 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를 삼기에는 좀 늦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갈까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민수 위원장님, 이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른바 거의 임금 못 받고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 이른바 열정페이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패션 업계 이제 디자이너들을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턴을 수행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길게 일을 하고 또 이제 고된 노동을 수행하지만은 임금을 보니까 뭐 식대라는 명목으로 뭐 10만 원, 30만 원 요렇게 지급했다가 이제 열정페이 논란으로. 그럼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다 신문에 난 거니까. 이상공 씨 얘기죠.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열정페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저희는 이제 이 대단히 열악한 노동 환경,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여기 더 나아가서 이 경력이나 자격을 쌓고 입사를 하더라도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기계화를 말씀하셨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2000년대 들어서서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 산업들. 근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청년들이 대단히 많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획득한 사회복지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제로 일터에서 뭐 굉장히 고되게 일을 하죠.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 명세서를 보면 130에서 150만 원 수준. 이런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직무 숙련을 쌓았는가.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경력을 쌓기도 힘들고 경력을 쌓아서 가까스로 취직을 했더니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고 이런 상태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걸 노답이라 그럽니다. 답이 없다 이거. 답이 없다라는 뜻이죠. 박민혜 씨는 학교 다니면서 이 인턴십이나 이런 데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지원을 해보지만 네.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이런 스펙의 하나로 서포터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 네. 서포터즈에서 막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네. 뭐 생수부터 화장품, 뭐 은행 이런 서포터즈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원한 친구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네. 뭐 은행에 새로 나온 뭐 상품을 홍보한다거나 네. 뭐 락 페스티벌에서 생수를 나눠준다거나 네. 실제로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네. 기업에 홍보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취업 시장에서 경력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네.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아까 청년들이 이제 그 한 줄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네. 뭐 이제 무슨 자격증 시험도 보고 무슨 서포터즈도 하고 네.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그게 취업 시장에서 그런 이제 서포터즈 경험이나 예를 들면 인턴 경험, 그다음에 네. 이제 자격증 경험 이런 것들이 취업 현장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다.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스펙을 쌓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내가 이렇게 쌓는 것이 기업에 취업하는데 중요한 어떤 결과물로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도 또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스펙을 안 쌓을 수도 없고 싸차니 뭔가 또 찝찝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열정페이 실태 조사를 네. 했습니다. 네. 해보니까 청년의 54% 이상은 열정페이에 경험이 있고 그들 가운데 64% 넘는 청년들은 내가 약자니까 참아야지. 네. 또 나중에 좋은 경력으로 활용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참아야지. 네. 라는 식으로 보통은 참고 그냥 항의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가불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고용부가 이제 8월 말 이후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두 청년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 네. 등을 두루 반영해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6가지 무임금 그 인턴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든지 해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들 텐데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무조건 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견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우려는 만약에 무조건 법으로 했을 때는 거꾸로 또 악용할 사례들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인 것만 지키고 우린 다 했다. 네. 란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최적의 것이 어떤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이제 인턴 하면서 했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인턴 일자리조차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공기업, 지자체 등등이 할 때 최하 20대 1에서 많게는 170대 1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인턴 일자리 물론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충 노력도 현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정유민 대표님.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 일하시는 건 정유민 대표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곤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 인턴을 뭐 아무리 많이 뽑아도 손해볼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비용을 생각하면은 네. 인턴을 그냥 입사를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또 그거를 숙련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지 되고 네. 이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인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채용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좀 검증된 신입사원에 대한 채용을 뽑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경우 네. 이것을 어떤 툴로서 생각하고 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기업 환경도 녹록지 않은 터라 이런 인턴 사원에 대해서 기업이 적용하는데 상당히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기업의 어려움도 있다. 이런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지난달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열정페이 말고 윈윈페이 하자. 청년들은 일과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고용주들은 또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네. 이런 윈윈페이로 가자라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네. 착한 알바 사업장에 대해서 서약 받는 운동을 지금 사회적 캠페인화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알바 줄 거 다 주고 네. 충분히 줄 거 다 주고 또 일 경험 근로의 경험을 다 쌓게 잘 해주고 또 가게라든지 사업도 성장하는 그런 포지티브한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유니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 섹터에서 뭐 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징금이나 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장선에서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년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턴이라는 제도가 참 난제다. 현행법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가이드라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인턴 제도나 직업 훈련생들 제도를 뜯어보게 되면은 그 가이드라인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인 거 아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인턴을 활용할 때 그 모든 이익이 기업에 종속되면 안 되고요. 모든 이익이 인턴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인턴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수익이 기업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턴을 썼던 자리에 또다시 인턴을 같은 사람을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현재 한국의 기업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선 결과적으로 청년들도 어떤 일의 경험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기업들도 기꺼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 경험을 안길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데 역량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취업준비생들을 슬프게 하는 또 다른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 갔더니 절망. 모든 사람들이 다 기성세대가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래서 중소기업을 갔더니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 이 얘기는 김인수 위원장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년들이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는데도 대단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이 심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 경쟁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간과 재능을 투입하고 노력을 썼는데 누군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취업 준비에만 전념하면서 어학연수 다녀올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기업에 어떤 채용될 수 있는 경쟁력은 당연히 누가 이길 수 있는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극소수의 젊은 사람들만이 선망하거나 가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한 90%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 10% 정도의 기업들과 이 상대적으로 언더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어떤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들어가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갈 수 있지. 이런 이제 희망 같은 게 작동했다면은 지금은 한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절망의 실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래 씨도 당장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낮다 싶으면 선뜻 가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지 않죠. 실제로 임금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자동으로 산부세대가 되어버려요. 이후에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중소기업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기업 하청 체제 안에서 중소기업도 쪼들리고 앞으로 이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라는 미래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죠. 정림인 대표님, 일단 뭐 이 두 분 청년들은 가장 큰 조건으로 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임금 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근로조건에도 차이가 많죠. 한 가지 더 좀 짚고 가야지 될 것이 중소기업도 신입사원 채용은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경력직을 또 원한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대기업보다도 오히려 교육을 하거나 또 이 좋은 인재로서 커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조차도 신입사원에게 상당히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요. 막상 어렵게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래도 일단 근로 환경이 다르고 또 뭐 좀 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라든지 본인이 직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교육의 기회라든지 굉장히 사실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임금 격차 때문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산출해 봤더니 21,000원이었고요.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1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봤더니 이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못한 1,900원이었고요. 그나마 또 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7,300원 수준인데 이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죠. 신용환 위원장님,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단 9988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예. 말고요. 99%의 중견 중소기업이 예. 88%의 고용을 책임진다. 네. 대기업 근로자가 12.3%입니다. 예. 나머지 87% 이상은 중소기업, 중견 중소기업 예. 언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여지듯이 지금 100을 기준으로 21,000원을 기준으로 64, 52, 35 정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예, 예. 3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52 중소기업 정규직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왜 안 가느냐. 요즘 아이들이 정신력이 무장이 안 돼서 등등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구조적인 면을 다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이 임금 격차를 제가 말씀드릴 때 흔히 하시는 말씀이 생산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산성만 갖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박민희 학생이 말씀하시듯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원하청 구조, 대기업과 중견 중소 협력업체 간의 그런 원하청 구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그런 외적인 이유 하에서 또 많이 이렇게 벌어진 측면이 많은데 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이렇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게 네. 우리들은 굉장히 오래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2008년 이후입니다.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네. 물론 그전에도 갭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생, 공존, 공유의 개념으로 그 갭을 좁히는 노력을 이건 단순히 뭐 노가해라 사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 같이 마음을 네. 모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만 청년들 보고 자신 있게 중소기업에도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계속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력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는 그 기업층이 네. 너무나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차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일하고 싶어도 놀고 있는 청년 백수가 100만 시대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내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실업자가 45만 명인데요. 이 잠재 구직자, 또 추가 취업 희망자,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 116만 명입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왜 그냥 공식 실업자는 45만 명인데 실제로 놀고 있는 건 116만 명이라는 차이는 ILO OECD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U1부터 LU4까지 있는 중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저 45만 명은 LU1입니다. 오픈돼 있는 실업자고 지금 저 밑에 써 있듯이 잠재적 구직자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임시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내가 더 나은 데를 가고자 하는 이런 잠재적인 이동자까지를 다 합쳤을 때 116만이라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때도 지금 그러면 45만 명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공식적인 통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45만 명이고요. 사실은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직행위를 한다든지 또 잠재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다든지 하는 분들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오픈된 거 외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그럼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죠. 이 청년 실업자가 그럼 이 사례별로 어떤 분이 실업자고 어떤 분이 실업자가 아닌지 뭐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예. 취업 준비하면서 주말에 편의점에서 1시간씩 일한다. A씨. 이 사람은 실업자일까요? 실업자가 아닐까요? 1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쨌든 뭐 1시간만 일한다. 네. 뭐 한 2시간도 괜찮겠죠. 네. 예. 이건 실업자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실업자가 아닌. 왜 실업자가 아니죠? 1시간씩 일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지금. 뭐, 취업은 하고 싶지만, 어쨌든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뭐가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분은 실업자입니까? 실업자가 아닙니까? 김민수 위원장님.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니는 게 어쨌든 이제 구직 활동이라 그러죠. 네. 스펙을 쌓기 위한 과정인데 네. 이분이 만약에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업에 예를 들면 이력서를 넣는다든지 뭐 이제 취업 준비 사이트 예를 들면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만 다니고 내가 조금 더 스펙을 쌓아서 이력서를 넣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실업자라고 보기가 통계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신 위원장님,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CC,
네네. 이분은 실업자입니까? 누가 봐도 그냥 시험 준비만 하고 실제 구직행위가 안 되니까 실업자라고 생각이 돼. 아까 116만 쪽에서 판단하는 실업자일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공식적으로는 저분은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그 직업을 놓고 하고 다른 거에는 다른 직장이나 다른 직업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죠. 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집에서 노는 D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자가 아니죠. 이게 참, 사실상 돈을 못 벌고 실업 상태에 있는데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로는 이제 체감하는 실업률,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사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격차가 최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이런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실질적으로는 취업 활동을 하지만 공식 실업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공식 실업자가 되는 게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청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정부도 긴급 대책을 지난주에 내놨는데요.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서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건데, 새 일자리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한번 정부의 발표 내용을 한번 따져보죠. 일단 공공 부분에서 4만 개, 민간 부분에서 16만 개를 만들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민수 위원장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은데 지금 했잖아요. 여기 이제 대본 중에 이 정부의 20만 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길래 제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게 이제 20만 개 일자리를 이 종합 대책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야박하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한 2점 정도 드릴 수 있다. 2점이요? 예, 그렇습니다. 20점도 아니고 2점. 그 2점이 기준이 뭐냐면요. 정부가 발표한 20만 개 일자리 중에서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창출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목표치가 있고, 또 이거를 예산이나 어떤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로드맵, 실행 방안까지 다 담보한 이제 일자리는 실질적으로는 20만 명 중에 제가 봤을 땐 4천 명이라고 보는 게 맞다. 어떤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지금 이 명퇴교원? 그쵸. 이 교원 신규 채용이 1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 채용했어야 될 이제 교원 숫자를 제외하고 나면은 2년 동안 4,000명입니다. 2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15,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얘기는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5,000명이 아니라 실제로 2년 동안 4,00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외의 정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구체적인 목표치라든지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거나 청년들이 요구하지 않는 이제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나 인턴 이런 상태의 일자리들을 다 합해서 20만 개이지 사실 숫자로 놓고 보면은 전체 20만 개 중에 2% 정도만이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20만 분의 4천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2점을 주신 건가요? 그렇게 되면 2점입니다. 자, 신용환 위원장님, 이거 대책 만들 때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들 취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박하게 받으신 책임을 좀 지어야 청년 시각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차트의 제목이 농담이지만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워딩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0만 개를 당장 기회가 들어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보도하고 그럴 때 일자리 20만 개 창출이라고 썼지 기회까지 뭐 정확한 것 같은데. 그렇고요. 저도 이제 우리 김 위원장님하고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하고 그랬지만, 질 좋은 서비스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전도사처럼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녔고 한데, 분명한 건 현실에 있어서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당장 내년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양적인 부분을 늘리는 것, 여러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지만 하르츠 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분명히 당신이 했던 개혁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을 때 나쁜 일자리 많이 만들기라는 극단적인 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론 진짜 나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과 질에 있어서 양쪽이 동시에 병행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아마 표현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질 부분에서 다 배제한 질에서 낮은 건 다 배제하고 이제 하시는 말씀일 텐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새로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재정적 투입을 해서 단기로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 일학습이나
해외 인턴, 중견기업 인턴 해외 일자리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다 각 측면별로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민 대표께서는 이 취업정보 전문가신데 정부의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좀 김민수 위원장보다는 좀 점수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답이 쉽다면은 네. 뭐 이런 고민을 하지 네. 않겠죠. 네. 근데 아쉬운 것은 과거 정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숫자적인 거, 양적인 것들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조금 나아진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뭐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네, 박민호 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김민수 위원장하고 똑같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저는 점수조차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요. 솔직히 저희 전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네, 없어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저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꼼수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이런 인턴이나 이런 기회라는 것이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실제 일자리라고 부를 수 없는 인턴이나 일학습 병행제나 일자리라고 부를 수 없는 거를 청년 일자리 2만 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꼼수로 느껴지고요. 기회가 꼼수라고. 지금 이제 뭐 좁혀서 우리 박민희 학생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 중견기업 인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기존의 그냥 일반적 인턴에서 더 강화해서 취업 연계형 인턴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경험과 직무 능력만을 쌓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6개월 후에 390만 원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냥 단순히 인턴 이거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목소리는 물론 정규직 가고 당연히 대기업 가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인턴 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우성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시면 또 다른 대안을 또 언제든지 많이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없어진 건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저희 어른들 책임이거든요. 이 두 분 청년이 그럼 기성세대들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이죠. 정부에서 청년 고용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청년 고용 대책이 처음 등장한 게 이제 2003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전부터 거의 매년 청년 고용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일부 개선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겠지만은 이 13년 동안 사용해온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사하다. 인턴십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상당하게 찾아보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지난 13년 동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액수의 재원을 투자해 왔지만 매년 1조 정도씩 투자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13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라는 게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나아지진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온 13년 동안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실패했음을 쉽지 않았음을 인정을 하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청년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이기권 고용부 장관께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처방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요 지금 내용에도 구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처방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현장에서 청년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서 계속 새로운 정책 그리고 저희가 맡은 현장에 잘 집행되는지 그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민호 씨는 어떤 걸 원하시나요? 저희 청년세대가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청춘 콘서트의 슬로건이 우리는 우주 왕먼지다예요. 우주 왕먼지? 계속해서 우주 왕먼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실제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면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사태까지 왔거든요. 이런 사태 어떤 한 세대의 대부분이 경제 능력이 없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조만간 기업,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다가올 거거든요.
이 기업이나 정부 측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청년 대변자로서 정말 우리 사회 국민들께 꼭 당부드린다면 이게 단순히 정부 하나만으로 될 것도 아니고 노사만도 되지 않거든요. 노사정 다 같이 합심해서 네. 청년들에 대한 게 코스트가 아니라 미래 세대 네. 동력 확보 차원으로 다 같이 우리 사회 문제, 부모님 문제라고 인식하고 청년들을 단순히 불쌍하게 보지 말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꼭 좀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서 정년연장, 임금 피크 이런 것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노사정이 같이 테이블에서 꼭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유민 브리스켓영 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민혜 청년하다 청년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